독점 시장. 독점 시장은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가격하고 수량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한계 수입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한계 비용이 지나가는 이 점에서 수량이 결정이 되고요. 가격은 그 위에 있는 요 점이 균형점이죠. 요 점이 균형 가격은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 휘발유 시장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저번에 한번 들었던 예 있죠. GS 칼텍스하고 SK 에너지하고 그다음 S 오일하고 그다음 현대 오일뱅크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이런 형태일 텐데 1리터에 예를 들어서 2,000원씩 팔 텐데 지금 그래서 한 월간 한 1억 리터씩 이렇게 판다고 수량은 한 1억 리터씩 이렇게 판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을 만약에 독점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여기 한양이라는 이 주유소가 혼자 다 독점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하는 거죠. 한양이라는 곳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가격은 이런 형태로 형성될 거고 수량은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1리터의 가격은 2,2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1억 리터 팔 것을 예를 들어서 수량은 말이죠. 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8,000리터 뭐 이런 형태로 팔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여기서는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점 시장이라면요, 이게 2,2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루에 8,000리터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를 노릴 거예요. 이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이냐면 여기다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알죠.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려보면 극대화된 이윤이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극대화된 이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야 되는 이만큼의 이윤이 극대화된 이윤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평균 비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죠. 이게 이런 독점이 안 되고 말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완전 경쟁 체계로 이렇게 만약에 바꿔졌다면 아마 휘발유 가격하고 휘발유 수량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말이죠.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되죠. 완전 경쟁이 되면 요 한계 비용 곡선이 이게 공급 곡선이 돼 버린다고요. 이건 수요 곡선이죠. 그죠? 왜 공급 곡선이냐면 여기 평균 가변 비용 밑에 여기에 요전서부터 여기까지는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곧 공급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근데 공급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뭐 4개 기업밖에 없는 거죠. 4개 기업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공급이 이런 형태고 수요가 이렇게 하고요. 독점에서는 이게 4개 기업이 아니라 1개 기업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곧 공급 곡선인 셈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형태든지 이게 공급일 거고 이게 수요고 여기하고 서로 만나는 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일 때는 이런 형태의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 하면 이렇게 수량이 뭐냐면 이렇게 이 8,000리터가 아니라 완전 경쟁이라면 균형은 여기에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리터를 팔게 될 거고 그리고 가격은 이런 형태로 가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건 완전 경쟁일 때 균형 가격이죠. 이거보다 낮은 2,000원 이렇게 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
가만두었으면 완전 경쟁이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점의 균형점으로 됐을 텐데, 이렇게 독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체계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균형점이. 완전 경쟁점이 독점의 균형점으로 이동해가지고, 수량은 이렇게 줄이고, 가격은 상당히 높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다 하는 거죠.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수량을 약간 줄여요. 그러면 가격은 굉장히 높게 뛰게 되죠. 수량을 요만큼 줄이고 가격은 굉장히 높게 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독점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다고요. 그건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완전 경쟁의 독점이 변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부가적으로 수량이 조금 작아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국가의 기업체가 휘발유 산업밖에 없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은 상당히 비싸질 거예요. 즉 물가는 상당히 높아질 거고, 이게 국민소득이 될 텐데 수량이, 생산된 수량이, 국민소득이 낮아질 거예요. 그죠? 국가 단위로 본다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 독점화 된다 하면, 모든 사람이 독점화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아마 물가 수준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즉 가격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된다고요. 여기서 파는 휘발유나 저기서 파는 휘발유는 똑같아요. 근데 판매하는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독점 체계로 해가지고 팔아지느냐 아니면 완전 경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지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똑같은 기름을 1리터 사더라도 여러 기업이 팔 때는 2,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는요 2,200원 주고 사야 된다고요. 가격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게 사는 그런 형태가 세워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휘발유를 파는 사람, 독점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좋겠죠. 이윤이 많이 날 테니까. 그 기업은 그 파는 독점 기업,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좋고, 그걸 사는 사람,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손해죠. 다 손해가 돼버리니까 똑같은 물건을 아주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이 독점이 돼버리면 말이죠. 이게 사실은 수요도 가팔아주고 이것도 가팔아줘가지고 이게 높이가 조금만 높여도 상당히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가격이요. 그래서 가격이 독점이 되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누구만 좋으냐? 독점 기업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점 기업만 좋아지고 나머지 국민들 모두는 다 나빠진다는 거죠. 그거 왜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체계를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휘발유를 좀 아낀다고요? 좀 아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 볼 텐데. 이 사람은 가격이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특별히 많이 생겨요. 이게 완전 경쟁이었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균형점을 잃어가지고 이익이 이만큼이 평균 이익이 평균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대한 이익을 얻어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독점이 탁 돼버리잖아요? 가격이 탁 이게 높이 뛴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이익이 더 생겨가지고 독점 이유는 이만큼이 생겨버리죠. 물론 수량의 증가, 감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은 서로 사져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안 파는 거고, 못 파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8,000리터를 만약에 팔았다고 하자. 완전 경쟁 시장 때 이익은 이만큼의 이익이죠. 독점이 돼버리면요. 이익이 이만큼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업, 독점 기업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이익이 저렇게 해놓으면 이익이 한양이란 저쪽에서는 말이죠. 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것을 혼자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추가적으로 독점 행위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생기는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이요. 면적이요. 작지 않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토탈 이만큼의 독점 이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즉, 이 이유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독점 이유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분해를 하면, 요건 이제 완전 일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경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보통의 이익이고, 이거는요, 특별히 독점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을 허가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독점에 따른 특별한 이익이죠. 그래서 이 독점이 없으면 이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죠? 독점에 대한 특혜를 줌으로 생겨서 특별히 생기는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익은 누가 부담을 했느냐? 누가 부담했냐고요? 가격이 완전 경쟁이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가 물어놓은 거죠. 이거 누가 줬냐? 소비자가 다 줬어요. 이만큼이요. 이 면적을요. 그걸 독점기업이 혼자가 다 독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그 사람한테 부담해 준 거죠. 혼자 독식을 해버리니까 이 이익도 독식, 이것도 독식 추가로 생기는 거죠. 공기업에는 독점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점에서는요. 독점으로 준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손실이 나는 경우, 평균병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누가 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평균 비용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평균 고정 비용이 이게 별로 안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독점으로 줘버리면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줘버리면 완전히 특혜죠.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혜를 개인한테 줄 수 없다. 국가가 차라리 그 이익을 갖는 게 낫지 않느냐.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이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독점을 인정해 주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 독점 기업은 말이죠. 이익을 그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갖다 이렇게 쭉 보면 순이익 해야지 이만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요 면적에 해당하는 거 독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특별 이익 요걸 분해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공시를 해요. 단기 순이익, 독점으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얼마큼이 되는가 요걸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순이익을 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독점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이익입니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공시하는 기업들이 공기업 중에 그런 공기업이 많죠. 착한 공기업이죠. 착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공기업이죠.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최근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통합진보당에서 이렇게 이 프랭카드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철도 민영화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한다는 그런 쪽이에요. 민영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철도 요금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민영화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계속 독점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도 저 사람 경제학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구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논리로 그 철도 요금이 폭등하는지. 여기에 의하면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경쟁 체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 이렇게 완전 경쟁으로 가지는 않지만 경쟁을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소위 말해서 독점을 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KTX 철도를 갖다가 민간 기업이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죠.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출발하는 건 저 수서에서 출발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철도를 사용해서 저 광주 쪽으로 가는, 호남선 쪽으로 가는, 그리고 하나 경부선 쪽으로 가는 그런 철도를 KTX를 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거기서 그거는 민간 기업들이 콘소시엄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민간 기업이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민영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민영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격을 높게 받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반박을 해버립니다. 자기네는요 절대 가격을 비싸게 안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아니 자기네는 적자도 안 냅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받는 요금 지금 철도 요금 예를 들어서 서울 대구에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요금에 자기는 60%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80%만 받는 그런 형태의 요금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에 자기네가 만약 오픈을 한다 하면 철도 요금은 서울 대구까지는 지금 코레일에는 4만 원 받죠. 자기네는 3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3만 원. 그럼 적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는 흑자를 많이 남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서 60%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낮추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처음에 반값은 못하고 점진적으로 반값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격 싸고 그리고 이윤을 많이 내겠다. 적자를 안 내고 국가 안 도와줘도 된다. 난 그래도 흑자 낼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철도의 구조가 뭐냐면 철도는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레일 해가지고 그 철도를 운영하는 요금 받고 하는 거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철도를 만들고 역사도 만들고라는 이 철도 시설공단이라는 이 철도 회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영업해가지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철도를 사용한 요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철도 시설공단에다가 내 돈을 내요. 매달 이렇게 사용한 것을 내요. 거기다 얼마큼 지나가서 얼마큼 썼고 요걸 얼마큼 썼으니까 그 돈은 얼마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시설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 이렇게 내게 돼 있죠. 그럼 요금이 많은 요금 중에서 그 시설공단에 넘어가게 되죠. 그 시설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되면 시설공단에 넘어가는 돈이 철도에 들어오는 수익의 거의 한 70%는 넘어간다 그래요. 그쪽으로요. 그거 주고 나머지 보니까 적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시설공단이 그런 형태로 지금 사실은 철도 역사를 갖다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셈이죠. 그 사람 소유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런 형태로 집어넣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서에서 출발한 민간 기업도 철도공사에서 내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그 사용료 부과하는 만큼 자기는 그만큼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만큼을 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손실이 하나도 없죠, 그죠? 받을 것만큼 다 주고
그리고 가격 반값으로 낮추고 그래도 나는 이익이 날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철도공사가 적자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반값으로 가격이 쭉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민영화하면 경쟁 체계를 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진보신당은 왜 철도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병원에 대한 병원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왜? 외국인 전용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거기는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비싸겠죠. 자, 비싸면 누구를 목적으로 하냐면 외국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뛰어나니까 장비도 좋고 옛날에 우리 한 20년 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중요한 암이 걸렸다든가 뇌수술 이런 거 있으면 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의료비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보험이 없어요. 일부만 있죠, 일부만. 그리고 외국인한테는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아프니까 글로 간다고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되어 있지만 외국인한테는 의료보험을 해당을 안 시켜주죠. 그러면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의료비를 많이 받아도 필요 없으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으로 치료받아 오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럼 많이 받아도 되죠. 그럼 수익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들이 보면 거의 적자 상태라 그래요. 대학병원도 그렇고 이런 병원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적자래요. 월급도 그러니까 의사들 월급도 많이 못 주고 그냥 한 700만 원 섭도 한 1000만 원 정도 전문의 정도 한 700만 원 섭도 한 1000만 원 사이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지 그냥 많기야 많죠. 근데 그 전문의들이 이런 개업을 하잖아요. 개업을 하면 수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은 보통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한 5천 원밖에 안 내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큼 나오느냐? 5천 원 이상 나온다고요. 거의 어떤 때는 10,000원 이렇게 나오죠. 5천 원이면. 그러면 사람 하나 진료해주고 자기는 수입은 15,000원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5천 원 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0원 주고 15,000원이 생기는 거죠. 의원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중대한 수술 이런 거 안 해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요. 그건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죠. 그 사람은 아주 가벼운 병만 하는 거죠. 주로 감기 환자 이런 환자들이 제일 많대요. 머리 아픈 환자 이런 환자들이 많대요. 그런 환자가 아주 경증에 있는 감기, 몸살 이렇게 아주 그런 경증의 환자의 한 60% 이상은 최소한 60%는 그냥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치료도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오면 그냥 15,000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환자 딱 오면 말이죠. 진료 오래 볼 것 같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청진기 되고 할 텐데 청진기는 다 폼이고 벌써 딱 들어오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 저 콧물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예. 바로 그냥 요거 약 드시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그냥 다음 하고 바로 부르죠. 진료 시간 얼마래요? 3분? 그렇죠? 3분에 15,000원 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단하십니까? 조금 아까 봤는데 어제도 보고 그것도 보고 다 똑같은 거니까 이하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도 이렇게 하면 일일이 막 치는 척 하지만 하나도 안 쳐요.
요거 드시고, 요거 며칠에 한 번 드시고,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환자 거 드래그로 드륵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턱 얹어 놓는 거지요. 처방도 똑같아요. 똑같은 병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 별로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으면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프다고요. 골치 아픈데 거기는 골치 아플 일이 없죠. 뭐 그런 환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손님이 좀 많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3분에 1명, 5분에 1명 막 그게 좀 고민이라서 그렇지. 근데 의학계에서는 참 그런 손실이, 그 훌륭한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수술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아주 굉장히 유능한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돈이 보수가 졌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2배, 3배를 벌기 위해서 난 감기 환자 치료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내과 의사가, 외과 의사가, 암 전문으로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수술하는 그런 의사가 고생 많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의원으로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하면 나는 그런 수술할 일이 없죠. 감기 환자만 보면 되니까. 수술할 일이 있으면 저 딴 데 가보세요. 이런 형태로 하죠. 돈은 많이 벌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전문의가 말이야 앉아가지고 맨날 감기 환자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게 병원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병원은요 맨날 적자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 와가지고 수술하면 수술에 든 수가로 딱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주니까, 건강보험공단 주니까 돈을 많이 올릴 수는 없죠.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병원비가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 그걸 심사해가지고 그걸 건강보험 밑에 그 제대로 수술했는지 과다 진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하는 평가는 건강보험 평가원이 옆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평가해가지고 병원 맞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야 이 돈 줘라라고 주면은 그냥 이렇게 딱 돈 주는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암만 수술을 해도 뭐 가격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륭하게 꼬매든 천천히 그냥 엉망진창을 꼬매든 가격은 돈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병원에는 이 훌륭한 의사한테 보수를 더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걸려서 대학병원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요. 조금 훌륭하다 싶으면 밖으로 기어 나가버린다고요. 안과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 있고 뭐 그냥 뭐 아주 수술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말이죠. 완전히 뭐 이건 한의이지만 말이야. 하여튼 뭐 이런 허준이 같은 놈 이게 딱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뭐 이런 그 왕실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치료를 좀 이렇게 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새가 약 팔고 앉아 있으니 말이야. 가서 딱 보면 무좀이나 고치고 앉아 있고 이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해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계가 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병원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영리 사업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학교 부설로 아니면 뭐 외국인 전용으로 의료보험 어차피 의료보험 안 되는 거 외국인들은 오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그걸 아예 별도로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그런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가서 그 의사들이 가서 그럼 병원 치료하는 돈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감기 환자다 이렇게 하면 뭐 보통 한 3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외국인한테는 5만 원 하면 5만 원 받는 거죠. 뭐 그죠? 5만 원 내기 싫 그럼 그 훌륭한 의사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적자를 좀 메꾸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민간 의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국인들을 치료하는, 보험에 대상되지 않는 사람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훌륭한 의사가 돈을 잘 버니까 훌륭한 의사가 글로 가면 우리 민간인들은 의료보험이 그쪽에 가면 의료보험을 안 되게끔 돼 있으니까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좋은 의사는 그쪽으로 이동돼 있고, 우리는 나쁜 의사의 그냥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병원비가 올라간다라는 논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이 많지요.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국인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자.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그냥 세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허가를 내줄지 안 해줄지 아주 갈팡질팡하죠. 사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하려고 하면 병원 갔다 오면 몇만 원 나오죠. 그죠?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조카가 사는데 상해에서 살죠. 회사가 이제 거기 상해 지사장이니까. 하여튼 병원 가면 아주 그냥 짜증난대요. 가면 애가 아파가지고 조금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 가면 말이죠. 기본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고요. 뭐 조금 뭐 이상하다. 그러면 뭐 점검하고 뭐 좀 한다 하면 뭐 3, 50만 원, 100만 원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러고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 주기적으로 와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애 치료하고 나 치료하고 그러다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거 미리 점검하고 또 가고 또 있다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개그맨 말 맡아나 뭐 밥이나 먹고 살겠니 뭐 그런 형태가 될지 몰라도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예, 올바로 낳고 그다음 올바로 이 병원 비용도 적게 들고요. 최근에는 애가 이제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혼자 애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 여기서 점검하고 여기서 나중에 낳는다고요. 여기서 나면 말이죠 돈도 별로 안 들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가면요 한번 점검하러 갈 때마다 그냥 거의 한 돈 100만 원씩 낸대요. 그러고 나서 이 여차 잘못하면 말이죠 이게 저번에 한번 유산도 됐고요. 여차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 수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가보면 그래서 상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발달됐는데 가서 병원 가면 말이죠. 이건 도대체 병원인지 무슨 시장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 환자를 놓고 말이죠. 만약 주사를 맞으면 말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주사 맞으면 되게 이렇게 뭐 팔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 가면 방식이 간호사가 주사 딱 됐으면 여기다 팔 대. 그래서 지가 찔려가는 그런 형태 완전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서비스 하는 데인지 서비스를 갖다가 받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고요. 돈은 돈대로 받고, 낫지도 않고, 그냥 가면 불쾌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또 병원에 관한 그런 문제는 영리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민영화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값이 올라간다는 논리, 그 논리 때문에 철도값도 올라간다는 논리인지 몰라요. 아무튼 가격이 민영화한다는 것은 경쟁을 촉진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이 독점이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경쟁 체계로 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 독점으로 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은 하면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죠. 이 담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합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독점 기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야 우리 휘발유 팔 때 우리 2,200원에 팔자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경우죠. 그럼 독점 기업은 아닌데 독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금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격을 높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독점 행위로 인한 특별한 이익을 지네가 벌겠다 그런 얘기죠. 통신회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담합을 해버린다, 가격을 담합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독점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 걸리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일반적으로 담합을 하면요, 합동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하면 높게 뛰어요. 가격이 높게 올라간다고요. 통신회사들은요, 그렇게 행위를 하면요, 추가적인 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독점에 대한 이유이죠. 그래서 독점을 하면 일단 가격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습니다라는 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독점의 폐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독점의 폐해라고 얘기하는데, 즉 후생 손실, 후생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후생 손실이 얼마큼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면적이죠. 이런 면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독점을 하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만 있는데 수요자도 손실이 나고요, 공급자도 손실이 난다고요.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만큼요. 손에 남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딱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독점으로 가버리면 소비자들이 후생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얼마큼 생겼냐? 얼마큼 생겼냐면, 원래 그 완전 경쟁이라면 가격은 이런 형태로 형성돼 가지고 수량은 이만큼 됐겠죠. 완전 경쟁이라면 이 사람은 소비자 잉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체계를 저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이 이동된다고요.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만큼의 후생이 줄어들지요. 그 중에서 이만큼은, 요 사각형의 이만큼은 이 독점 생산자가 이걸 이익이다라고 해가지고 독점에 대한 특별한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독점자가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만큼을 잃어버렸는데, 이만큼의 돈은 누가 가져갔냐면 생산자가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여기다 딱 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건 이익이야 해가지고 독점에 대한 이익이야 하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괜찮지요. 왜냐면 이게 없었더라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으로 된 요거는 얼마큼이냐, 요만큼. 이건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소비자는 잃어버렸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생산자는 가져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매출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겨버렸으니까. 이건 다 날라갔죠. 독점이 하면 이 소비자 측면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고요. 한으로 날라간다고요. 이거 다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있다고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 면적은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보면 고스톱 치다가 15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10만 원은 누가 가져갔냐면 나랑 같이 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따갔죠. 근데 이거는 그럼 왜 5만 원은 그럼 어디 갔냐는 거죠. 딴 사람이 없어요. 난 잃었는데 누가 가져갔냔 말이에요. 하늘은 날아갔다는 거예요. 손실이 생겨버렸다고요. 독점이 생겨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고요. 돈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소비자의 돈이. 그게 생산자에서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산자는 뭐냐면 완전 경쟁이라면 이렇게 이런 형태 해가지고 균형을 이렇게 이뤄서 이게 소비자 잉여로 파악이 됩니다. 이익이죠. 그런데 지금 독점이 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요. 이 사람의 이익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생산자의 잉여가 생기죠. 이만큼의 이익이 생길 텐데 이만큼의 이익 중에서 추가적으로 된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된 것 요런 면적에서 이런 면적으로 되는 것은 요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것은 소비자한테 뺏어와서 그렇고, 그럼 요거는 그럼 뭐냐, 요거는 소비자가 가져갔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후생 손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독점이 돼버리면 소비자 측면에서 이만큼, 생산자 측면에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면적이 후생 손실이 생겨버린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요. 자, 이만큼에 대한 후생 손실이 이렇게 생겨버리는데 독점을 하면 이만큼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삼각형의 이런 면적이요. 이런 것을 하버거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하버거의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하죠. 물론 원론 수준에서 이런 것을 얘기는 해요. 우리 이것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즉 독점을 해버리면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겨요. 이게 독점의 아주 그냥 결정적인 치명타라고요. 독점이 돼버리면 이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냔 말이에요. 이게 독점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조금은 모르는데 이렇게 큰 면적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사라져버린다고요. 바람과 함께. 독점했다가 만약에 독점을 풀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완전 경쟁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독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독점 폐해 면적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요. 소비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하늘에서 독점자가 생산자가 주는 돈이 아니라 하늘에서 돈은 사라진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죠.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복원이 된다고요. 근데 독점이 돼버리면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죠. 전부 다. 사라져버린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 삼각형의 이 면적, 이게 좀 경제 분석을 뭐 이렇게 조금 좀 깊이 들어가면 생산량이 하나씩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 면적이 얼마큼 줄어들어가는가 이런 한계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단위 늘어감에 따라서 이게 점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점점 감에 따라서 얼마나 독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완전 경쟁적으로 경쟁을 촉진해 나감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더 작아지는가 그런 형태의 분석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정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재정학 같은 데서 이런 걸 응용해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해도 이런 형태가 이 하버거의 삼각형에 대한 이 폐해 문제가 이게 생기거든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폐해 문제가 생겨요. 세금을 줄인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걸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면 그러니까 걷는 것을 갖다 줄이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죠. 세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것이 면적이 점점 작아져요. 자, 그러면 이 작아지는 그 속도하고, 자, 세금이 굉장히 또 점점점 작아지면 말이죠. 그럼 국가에서 돈 쓸 일이 굉장히 적어지죠. 수입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럼 복지 사업을 많이 못하죠. 그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 세금이 줄어들면 후생 손실이 줄어듭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줄어들면 복지 사업을 점점점 못합니다라는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그럼 세금을 얼마큼 걷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복지도 대충 하면서 그다음 복지도 대충 하면서 이 후생 손실도 가장 적으면서 이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거 얼마큼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후생 손실이 줄어들 텐데 줄어드는 거에 대한 비율을 나중에 그 증가율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세금을 걷고 그다음 그거 갖고 후생 손실이 가장 적절하게 줄어들면서 복지 사업도 적정히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 복지를 다루고 있는 조세와 후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국가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는 그 근간으로도 이런 원리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응용의 여지가 많겠죠. 자, 이런 면적, 이 면적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면적은 계산하기가 할 수가 있다고요. 독점 폐해 면적이 과연 정확히 얼마큼 계산되느냐? 이거 다 수리로 계산하면서 다 계산이 된다고요. 이 삼각형의 이 면적, 이 면적은 여기에 균형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독점에 대한 균형 수량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완전 경쟁의 가격이 나올 거고 완전 경쟁의 수량이 나오겠죠. 완전 경쟁의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요? 여기에 공급곡선 있잖아요. 공급곡선 저번에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그랬죠. 뭐 C는 만약에 AQ에 뭐 삼성 플러스 만약에 BQ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D라 이렇게 비용 함수가 있으면 한계 비용은 이걸 미분한 것을 써서 이게 3AQ의 제곱이고 만약에 2BQ 플러스 C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란 말이에요. 한계 비용 곡선하고 수요 곡선 예를 들어서 D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P 플러스 뭐 5천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풀어주면 여기 균형 가격이 나오죠.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을 하면 계산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적으로 하면요. 그림으로는 되는데 계산이 안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비용 함수 가르쳐주고 수요 함수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저번에 어제 계산했던 것이 균형 가격은 얼마큼 됩니까? 균형 수량은 얼마큼 됩니까? 극대화된 이유는 얼마큼 됩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 공급 곡선 좀 구해주세요. 즉 한계 비용 곡선을 구해주세요.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요 독점의 폐해 면적, 요 면적 좀 구해주세요. 못 구할 게 뭐 있냐고요. 다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못 푼다 그래요. 못 푸는 건 괜찮아.
못 푸는 사람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학에서 말했지, 이렇게 수준 낮은 문제를 낸다고, 시험 문제를 그런 수준을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준이 낮아요? 아니, 물론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거 뭐 충분히 계산될 수 있는 거지 않느냐라고 측면에서 수준이 낮을 줄 모르겠지만, 풀면, 이게 실제로 갖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모르면요, 이건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독점의 폐해 면적도 거기다 대세요. 폐해 면적. 이건 삼각형 형태로 하면은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삼각형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점의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요거 1억 리터를 갖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수량을 갖다 균형 수량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균형 수량이 나올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격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가격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가격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요 삼각형의 면적을 내려면 요 밑변에다가 높이 나누기 2 해야 돼요. 요 높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균형하고 차액이 높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요. 요거는 이때의 가격이고 이거는요. 가격을 뭘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 한계 수입 곡선에다가 여기 수량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가격이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계 수입이잖아요. 아니면 여기 뭐 한계 비용이라도 상관없죠. 한계 비용에다가 이걸 가격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 비용 곡선이 공곡선이니까 이렇게 가격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8,000 하면 8,000이라는 가격을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금방 톡 구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뺀 상태 이만큼이죠. 게다가 이 길이에다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정확한 위치를 알려고 하면 이 정확한 위치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가격을 이건 수요 곡선에다 갖다 대입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요 한계 비용 곡선에다 가격을 탁탁 내주는 거죠. 그 가격이 나와 있는 차액, 즉 여기 수요 곡선에다가 가격을 찾는 가격에서 그다음 여기 한계 비용에서 가격으로 딱 대입한 거기에 가격에서 찾아내고 그 차액 이 밑변이고 높이는요. 높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완전 경쟁의 균형에다가 그다음 이 독점에 대한 균형 수량을 갖다 곱해주고 하면 밑변에서 높이 하게 나오죠. 그럼 사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삼각형 2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박의 삼각형의 면적이 탁 나온다고요. 이걸 구하라 하면 그거 구하는 거 누가 못 구하겠습니까? 한번 실제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적용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이 각종 비용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이 면적이 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가격을 왜 한계 비용에다 가격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가? 이건 저걸 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면적이 후생손실 면적이 딱 구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놓고 실제로 독점이 생깁니다. 독점이 왜 이 독점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독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양주유소만 생겨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면 독점의 폐야. 이 세상에 돈이 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얼마큼 사라지는 줄 아세요? 국민들이 이만큼 사라진다는 거예요. 국민의 돈이 이만큼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라고 증빙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요.
정확히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의 사업에서 이만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유소는 말이죠. 독점을 하면 국민들이 이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 뭐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이 문제가 생기니 이거 치명타 아닙니까? 여기에 손을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답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근거 자료로서. 이런 논문, 이 독점의 폐해에 관한 논문, 그거 얼마든지 논문 만들 수 있죠. 실제로요. 계산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가서 실제로 독점 폐해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독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근거고요. 반대로 얘기한다 하면 지금 현재 독점이에요. 예. 철도 사업이 독점이에요. 이거 철도 사업 독점하지 맙시다. 민영화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완전 경쟁을 합시다. 그러면 이 독점의 폐해 역으로 되는 이만큼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새로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이 생겨버리면 정부는요, 이거 다 생산자한테 이득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으로, 소비자잉여로 이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 매기는 거잖아요. 소비자는 이만큼 돈이 떨어져서 만세하고 좋아할 거고, 생산자는 돈이 이만큼 떨어져서 야 하늘에서 돈 떨어진다, 돈 줍자고 생겨서 좋고, 정부에서는요 돈 많이 주셨냐? 그래서 예 많이 주셨어. 이만큼 주셨으면 20%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었으면 이제 세금 걷어서 좋고, 그죠? 그래서 이 독점을 민영화하는 걸로 아니면 이 완전 경쟁 체계로 독점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요새 물가 안정시킨다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얼마큼 역할을 합니까? 이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휘발유입니까? 휘발유가 물가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얼마큼 되니까 1000분의 1인데요. 그럼 물가가 지금 이게 10%라 그러면 여기에 1000분의 1에만큼 물가 지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점 폐해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니까 소비자한테는 이만큼의 이익, 생산자한테는 이만큼의 이익. 이 삼각형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뭐 계산하기가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그 모델을 갖다 집어넣고 나서 거기다가 하면 구체적으로 얼마 몇억 원, 몇십억 원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액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는요. 그리고 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금도 더 거둘 수 있는 세금 증대 효과가 생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독점하지 말고 민영화로 갑시다. 우리가 경쟁 체계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누가 여기다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엉터리 같은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가서 이게 독점을 하면 말이죠. 가격이 독점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민영화가지고 뭐 경쟁 촉진하면 가격이 그냥 폭등합니다.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근거도 없는 거. 그 사람들한테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뻔할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민영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갖다 두 군데 이렇게 하니까 경쟁 체계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고급화시키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높은 것을 좀 고급화시켜가지고 가격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철도공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몰상식이지. 모르는 상식이지. 그죠? 지는 마음대로 하는 억지 주장이지요. 그래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그러나 나중에 한번 두고 봐야겠어요. 자, 두고 봐야겠는데, 일단은 독점 폐해는 이런 문제로 계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의 면적이 꼭 삼각형이라는 보장은 없죠. 원래, 이게 한계비용 곡선이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게 요 밑에는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여기는 위에니까 이런 형태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겠죠. 수요 곡선도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형태입니다. 수요 곡선도요. 그렇게 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이게 완전 삼각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대충해서 삼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대충 삼각형 하면 대충 맞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지 정확한 면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면적을 그럼 구하려면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미분법칙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정확한 삼각형 하니까 이만큼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한 계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적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고요. 이 면적을, 요 면적을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 적분해가지고 한다 하면 적분은 우리는 안 배웠지만 적분이 만약에 논문을 쓴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버가 삼각형 해가지고 대충 가격은 대충 이 정도의 피해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면적은 구체적인 피해가 얼마큼인지 정확한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이건 면적을 아예 구해주는 게 낫겠죠. 함수를 보면 이것도 함수도 보면 여기 2차 함수잖아요. 비용인데요. 2차 함수에다가 맞춰놓고 이거 맞춰놓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대충 가격이 나오지 정확한 가격은 아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정확한 값을 하려면 적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적분은 여기를 여기서부터 8,000부터 시작해서 완전 경쟁에 해당하는 요게 면적을 구해주면 되죠. 근데 요 면적이 어디 있냐면 수요 곡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수요 곡선을 구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요 면적을 빼야죠. 요 면적을. 그럼 뭘 빼면 되냐면 Q에서 완전 면적 이것을 빼니까 수요 곡선에서 뭘 빼냐면 한계 비용 곡선을 갖다 이렇게 빼주면 수요 곡선에서 한계 비용 곡선을 마이너스 하면 요 차이가 요만큼이라고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나올 텐데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적분해 주세요. 그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럼 수치가 이렇게 딱 나온다고요. 그럼 정확한 면적이죠. 그죠? 뭐 이렇게 막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2분의 1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말이지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를 하지 말아야지 삼각형일 때나 그렇죠. 적분하면 이렇게 딱 적분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적분합니까? 아니 못할 게 뭐 있어요. 수요곡선 여기 가르쳐 준다니까 수요곡선 여기 수요조사에서 나왔고 한계비용 곡선 AQ의 제곱 플러스 BQ의 제곱 C 나오잖아요. 여기 가지고 둘 나눠가지고 이렇게 쫙 해주면 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왜 D에다가 여기 M 한계비용 곡선이죠. 뭐가 틀려? 이거 같이 쉬운 거 없죠. 뭐 적분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죠. 배웠습니다. 그거 계산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금방 구해내가지고 그 면적을 정확히 내가지고 이만큼의 피해가 있다고 입증을 할 수 있죠. 자, 이 독점의 폐해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든 뭐 이렇게 계산하든 값은 같죠. 여기에 계산을 하면 수학적 분석을 하면 여기 Q2에서 Q 완전 경쟁으로 나오는 D에서 이렇게 S 이런 형태로 한계 비용, 뭐 S는 한계 비용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지고 하면 대충 그 값이 구생 손실의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수학적 문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 추가적인 세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역분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배긴 분배인데 역분배가 생긴다고요. 즉 뭐냐면 소비자가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뭐냐면 이 생산자 잉여로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적은 사람으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것을 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을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더 이렇게 올려주면 평등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분배가 잘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돈 부자들 거, 강한 사람들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정식의 분배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다가 이 부자한테 줘버리는 형태가 돼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쪽에는요. 그것도 하나의 분배긴 분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올바른 분배가 아니라 분배 거꾸로 가는 분배란 말이에요. 그게 왜 생기느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의 문제라 이거죠. 지금 그 면적이 어떤 면적이냐면 이 사각형의 면적이에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냐면 원래 이거 소비자 거였어요.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독점이 되면 이렇게 이동된다고요. 여기에 이쪽으로 이동된다고. 요건요 손실로 빠지고요. 요거는요. 요거 누가 가져가냐면 생산자가 싹 가져간다고요. 소비자 거였었어요. 완전 경쟁이 되면 소비자 건데 독점 저렇게 딱 허가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 거가 누구한테 넘어가냐? 생산자한테 넘어간다고요. 생산자 잉여로 이렇게 이쪽으로 딱 편입이 돼 버린다고요. 거기도 딴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이익으로 싹 들어오지요. 소비자 걸 갖다 다 뺏어다가 누가 가냐면 소비자가 이건 내 이익이야. 집에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사회적 약자예요. 생산자는 강자죠. 이 사람은 가난해요. 이 사람은요 무지무지하게 부자죠. 돈을 잘 벌죠. 기업들은요. 독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벌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100점 100패예요. 그럼 100점 100승이고요. 처음부터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충돌이 생기게 돼 있죠. 충돌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걸. 잽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싸움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뭐냐면 약자 편을 들어가지고 뭘 하나 보호기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서로 대등하게 좀 싸울 수 있도록.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강자고 한 사람은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싸우면 이건 완전히 대학생 수준이고 얘는요 완전히 유치원 수준이니까 가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겠어요? 뭐 보나마나마 그냥. 안 싸워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번 싸우면 일방적으로 유치원 애들은 맨날 좀 맞고 사는 거죠. 뭐. 그런 상태라고요. 소비자하고 생산자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은 뭐냐면 약자 편에 서서 뭘 하나 만들어야죠. 국가가 이게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소비자 보호원이라고요. 원래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놨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죠. 근데 소비자 보호원, 네가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네가 보호자야? 국가 이게 네가 소비자 보호원이 네가 이런 기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보호자냐? 뭘 보호해 주는데? 뭐 해 주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는 거구나. 이걸 지워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소비자원 이런 게 생겼어요. 있어요. 어디? 저 양재동 조금 넘어가는데. 그전엔 용산에 있었죠. 용산에 있을 때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었었다고요. 이거 국가에서 생긴 거예요. 지금은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만들어 놨죠, 이름을.
그래서 이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물건이 잘 모자랍니다. 이거 500g 들어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가서 달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500이 아니라 450g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해야죠. 그런 거 자기나 시험하고 검사하고 여기다 항의하고 가서 고발하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소비자를 대신해가지고. 그런 거 할 소비자가 누가 있냐고요. 실제로 그거 달아가지고 이거 모자라네. 그래 소송을. 그런 시간이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약관 어떻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백화점에서 물건 샀는데 보니까 이게 하자야. 그럼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는 거야? 환불이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환불이 안 돼.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 사잖아요. 영수증만 있으면 항상 15일 내에 환불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약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갖다 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물건은 옷 같은 거는 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조용히 싸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면 안 되죠. 인터넷으로 샀어요. 샀는데 한번 입어보니까 보니까 색깔이 이게 많이 아니야. 하루 외출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반납했대요. 언제까지? 7일 이내. 뜯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뜯지 않고 내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놓은 그 약관은 다 무효해요. 그부터 7일 내에 갖다 반납하면 돼요. 반납 사유가 뭡니까?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안 살래. 그게 이유예요. 소비자의 변심.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계속 만들고, 그게 소비자 보호에 해야 하는 일이죠. 감시, 감독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조항 기구가 국가는 만들어 놓죠. 국가가 직접 하든가. 그런 싸움이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그 싸움들이 있어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대기업이 항상 이기죠. 중소기업은 맨날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있죠. 물론 세금은 대기업이 많이 낼지 몰라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등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중소기업청이에요. 대등하게 좀 대등하게 하려고. 근데 대등은 안 되죠. 항상 얻어맞지요. 약자니까. 노조 간에 계속 싸워요. 노동자하고 사용자하고 계속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사용자가 항상 이기죠. 그래서 노동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노동부라고요. 근데 노동부가 노동자 편은 안 들죠. 그죠? 그게 좀 문제예요. 노동부는 탄생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노동자 편에서 들기로 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노동부가 되고 나서는 말이죠. 소위 말해서 여기 한국과 이라크에 지금 축구 시합이에요. 그럼 나는 한국이 만약에 약체다 하면 한국을 위해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코치도 하고 이제 거기 이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거기서 응원도 본격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죠. 그게 노동부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노사정 해가지고 자기는 노동자 편, 한국 편 안 들고 이라크 편 안 들고 난 중간에 서가지고 난 심판할 거야. 그런 거 많이 하지요. 그죠? 아니면 왜 어떻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행동하는 거는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노동자의 힘이 많이 강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거는 왜 태어났는지, 그거는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항상 이렇게 근본적으로 충돌은 가끔가다 생기면서 근본적으로 싸움이 한쪽이 굉장히 약한 쪽에서는 약한 쪽을 위해서 뭘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보면 다 여자는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여성부요. 근데 여성부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물론 좀 어떻게 보면 약하죠. 근데 요새 여성들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요새 먹고 사는 남자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탄생된 그런 것들이 뭐냐면, 탄생된 게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국가는 항상 그런 것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항상 이렇게 생기게끔. 자, 그런데 여기 역분배가 생겼는데, 즉, 소비자는 약자란 말이에요. 약하고 가난한 쪽이죠. 생산자는 이건 부자고요. 강한 사람이에요. 즉, 강한 사람이 부자가 약한 사람 돈을 갖다가 이만큼 갈취해 왔습니다. 독점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역분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에 있어서, 독점 시장에서는요, 이 생산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가격과 수량을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가 가장 유리한 대로 결정해요. 수요자는 그냥 말도 못하고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가요. 따라가는 쪽이죠. 시장에서의, 독점 시장에서의 그 생산자의 위치는 강자 중에 강자죠. 독재자죠. 지 마음대로 결정하죠. 가격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수량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생산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자는 약간 우위에 있지만, 독점주에 대한 그 생산자의 위치는 완전히 황제고 독재자란 말이에요. 독점에서는요. 막강하죠, 힘이. 근데 소비자는요, 이거는 평민도 아니고 완전히 노예 수준이라고요. 그냥 시키는 거나 하는 거고요. 야, 1,000원, 예. 왜 1,000원이 뭐 많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 타지 마, 임마. 그러고 탁 끊어버리는. 완전히, 아래 것 따두르듯이.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아주 약해 빠져가지고 노예 수준인. 그 정도죠. 한쪽은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강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약하고 정말 가난하고. 여기에 분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이 황제 같은 독재자 같은 사람이 말이죠. 저 노예 같은 평민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 거를 이만큼에다가 너희 내놔 그래가지고 팍 뺏어가지고 내 이익으로 하는데 뭐 이익 있냐? 여기는 이익이 없죠. 뭐 아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역분배 현상이 생긴다고요. 이거는 분배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분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죠. 그런 게 공공연행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돈의 이동이 그쪽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다른 기타 요인으로서는 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제 잠깐 얘기하는 이 독점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이 평균 비용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요. 돈 많이 버니까 비용을 낮추려는 그런 문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거기서 생기는 비효율성이 많이 생긴다고요. 독점기업에서는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런 비효율성을 갖다 X 비율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게 있죠. 누가?
독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좀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의사결정 높은 사람들한테 자꾸 이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로비하는 그 사람들은요, 힘과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거 필요하세요? 이런 거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보다시피 독점이 되면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독점이 되면 독점 기업만 좋아요. 나머지 국민들은요, 비싸고요, 돈 잃어버리고요. 그죠? 그럼 또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수탈당하고요. 그러면 그 독점 기업은 이익이 많이 생겨서도 좋지요. 하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요, 국가도 세금 덜 걷게 되고 사라지니까, 그 다음 또 이런 비효율성이 생기니까 함정인 경제 현상이 못 되고요. 사회가 정경유착이 되면서 왜곡이 돼버리고요. 분배 이런 문제에서도 이거 분배 문제 들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생기고요. 국가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누구만 좋으냐? 딱 독점 기업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한국에 만약 그런 기업이 하나 있다면 그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4,999만 9,999명은 다 피해자지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것만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점이 많다고요. 그 중에서 이 나오는 문제점은 전부 다 치명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뭘로 규제를 하냐면 법과 제도로서의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규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독점금지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독점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됐다고요? 그러면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하죠. 경쟁을 촉진시켜 주세요.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죠. 혹시 그런 거 감시하는 기관도 만들어 둬요. 제도로서.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이런 데예요. 공정거래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밑에 그 위원회에 보면 그 하부 그 단위가 뭐냐면 이런 국단위죠. 국과 이런 것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성과가 뭐냐면 독점국이에요. 뒤에는 경쟁촉진국이고요. 거기 뭐 하냐면 독점국에서 뭐 하겠냐. 어느 놈이 독점을 해. 그거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거 감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점하는 상황이 있으면 준사법권을 발동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압수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고발해요. 검찰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매기게끔 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금 얼마, 그거는 못하지요. 왜?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 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결은 못해도 그 죄가 되도록 판사님한테 얘 벌 주세요. 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죠. 감시하는 기구로. 그런 기구도 만들고, 그런 법도 만들고, 그걸 갖다 하면, 심하면 구속시키고요. 뭐 사형은 안 시키겠죠. 뭐 돈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법과 제도로서 이런 문제점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기구에서는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즉 독점을 하면 그러면 이 가격을 이 낮출 권한을 갖고 있다고요. 가격 조정권을 갖고 있다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야, 조금 낮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가격 조정권.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춰. 이건 좀 가격 특성상 못 낮추니까 어떤 형태로 하냐면 가격을 올릴 때 왜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공요금 올리지 마라 이렇게 딱 거절해 버린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낮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요까지 떨어뜨려놔야죠. 요까지. 완전 경쟁. 가격을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되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독점 가격이 2,200원이라 하면 이게 완전 독점이 됐다 하면 이 가격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떨어뜨리는데 어디까지 떨어뜨리냐? 요 완전 경쟁이 이런 여기까지 목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뜨려야죠. 최대한 대로 움직여지는 게. 이거보다 더 떨어뜨렸다간 이 기업이 망가집니다. 기업이 망가져가지고요. 기업이 망해버려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가격 규제를 하면 이거보다 더 많게 해서는 안 돼요. 보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기업, 독점 기업이 완전히 경쟁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회적 또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너무 저가 운영하는 문제가 생겨서 가격을 저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저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 즉 뭐냐면 잘 안 팔려고 하죠. 그럼 암시장이 막 자꾸 생기게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기업이 아주 이런 배급제, 할당제 이런 형태로 막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이 기업 자체도 적정한 수익을 이지 못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여기서부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조정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요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면 차라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지 더 하면 사회적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에 이르는 여기까지 가격을 여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요게 한 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선에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공공요금 억제한다 이렇게 하면 맨날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낮추는 형태. 이게 공공요금이라 하면 요만큼에서 하죠. 그럼 낮췄지 조정하지 않냐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잘 안 해요. 자, 그게 가격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독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행위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집행을 해야죠. 독점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독점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독점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럼 벌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벌금을 갖다 매기는 거죠. 벌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 매겨야 되느냐? 이만큼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매기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이만큼을 매겨야 되는 거죠. 왜 독점을 하면 왜 나쁩니까? 왜 나쁘냐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독점적 폐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근거가 있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고요. 담합 행위를 한다고요. 이 기업들이 몽땅 만나가지고 야 우리 2,000원씩 받지 말고 우리 2,200원씩 받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네들은요. 그래요? 그럼 뭐 싸우지도 않고 참 좋네.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담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격을 이렇게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딱 독점 행위 딱 이거 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걸리면 반 죽여놓는다고요. 벌금을 실제로 매겨요.
이런 형태, 이게 3년 전에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고속도로 주유소가 어느 정도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 기름 많이 쓰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주유소가 휴게소에 주유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휴게소가. 그 휴게소에 있는 그 주유소 사장님들의 모임에서 담합을 했죠. 어떻게 담합했냐? 우리 지금 얼마씩 파나? 그럼 우리 1,800원, 1,900원, 아니면 2,000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뭐 우리는 뭐 이렇게 1,900원에 파는데 뭐 세차는 공짜로 해줘, 뭐 이런 형태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네끼리 막 경쟁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이 고속도로 주유소 협회 사장들의 모임을 주선했지요. 그 어디로 했냐면 제주도 가기로 해서 제주도에서 중문단지에서 제주도에서 놀기로 했어요. 근데 골프도 한번 딱 치고 뭐 그 위에서 회의도 했죠. 단합대회를. 먹고 신나게 놀다가 담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사이좋게 어떻게 지내냐?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격은 가격 경쟁 이런 거 하면 아주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은 1리터에 2,000원 이하로 파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런 규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만약에 2,000원이라면 좋아요. 우리는 2,200원 이하로 파는 그런 못된 녀석들이 있는데 우리는 2,200원 이하로 파는 거 그건 괜찮아. 근데 200원 이상 받는 건 괜찮은데 2,200원 이하로 받는 건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2,200원에 이하로 파는 그런 행위는 없도록 하자. 그리고 그래서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로만 해서는 되나? 만약에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금 1,000만 원에 매긴다. 한 번 걸렸을 때 1,000만 원. 두 번째 걸리면요. 두 번째 걸리면 여기에 더블 해게 2,00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그건 아직 이 회에서 제명시켜버리자. 뭐 그런 내부 규약을 만들어 놨죠. 한 번 걸리면 1,000만 원이 나가고. 그래서 2,000원 이하에 팔기로 하고 걸리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금을 밀기로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그냥 말로 하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뭐 잊어버리니까 이런 규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우리의 결의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모임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협회에 뭐 단합회라고 뭐 이름을 한다. 둘,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간다. 뭐 3 해가지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텐데 회비는 뭐 한 달에 뭐 5만 원씩으로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맨 밑에다가 우리의 그 친목을 가지기 위해서 이 휘발유를 갖다가 2,000원 이하에 파는 사람은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의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견됐을 때는 이 협회에다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소위 말해서 휘발유는 이렇게 2,200원에 파는데 좀 뭐 이렇게 할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뭐 많이 오면 뭐 기름값 얼마큼 빼주고 그다음 또 뭐 밥은 뭐 공짜로 이렇게 뭐 휴게소에서 식권을 뭐 그냥 준다든가 결국은 할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휴게소 보니까 저기는 뭐 전심도 주던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짜증나잖아요. 자기는 다른 방식대로 서비스 경쟁을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뭐 그냥 뭐 포인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오시면은 우리 자체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곧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는 뭐 10%의 만약에 포인트를 갖다 드립니다. 하죠.
그래서 얼마나 냈어요? 20만 원 냈어요. 그 포인트 10% 하니까 2만 원 쌓였네요. 다음에 올 때는 말이죠. 2만 원만큼 공제하면 현금으로 뭐 달라 하면 좀 그렇지만 다음에 20만 원 내면 2만 원 공제해가지고 18만 원에 딱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게 싸게 해주는 거지 뭐야. 그렇게 하니까 뭐 손님이 또 뺏긴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저 협회에다 고발한 거죠. 제가요 가격 할인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하기로 했는데 얘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규약을 위반했네요. 그때 위반할 때 가격이 벌금이 얼마더라? 1,000만 원. 예, 얘 1,000만 원 벌금 매겨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1,000만 원 벌금 맞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왜 1,000만 원을 내가 하면서 왜 1,000만 원을 왜 내? 무슨 근거로? 저번에 모임에서 도장 찍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여줘? 컴퓨터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1,000만 원 벌금을 내세요. 이 사람이 참 웃기는 놈이네.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응? 난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사인을 막 했는데 말이지. 뭐 그렇다고 말이야. 그게 뭐 법도 아니고. 아니, 안집행하면 지가 어쩔 거야? 월급 3만 원 안 내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 강제집행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막 대들었더니 그게 둘이 막 툭탁거리고 협회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 뭐 해가지고 서로 그래가지고 뭐 영업을 뭐 방해한다, 방해 혐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떨컥 해놨네. 근데 사업 발전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건 죄도 안 돼요. 명예훼손도 안 되고요. 영업방해도 안 되고요. 이게 뭐 죄가 뭐 될 것 같지도 않네요. 아니, 이 사람이 말이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나보고 1,000만 원 내라고 말이죠.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건 사기죄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 죄도 아니고요. 지금 그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 가져와 봐라. 1,00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뽑아가지고 와서 거기다 딱 붙였죠. 형사나리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됐지?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됐네?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공정거래실에다가 여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정거래실에 떨락 이러니까 공정거래에서 이놈들이 가격을 담합하네? 그래. 담합해가지고 이거 걸렸어요. 그래서 바로 기소를 해버렸죠. 그 벌금을 딱 내게 됐죠. 벌금 얼마큼 내야 되느냐? 이 사람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 리터, 이 기업들이 다 1억 리터 팔았다. 지금 차익이 얼마큼 생겼어요? 원래 2,000원 팔아야 되는데 2,200원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추가적으로 2,200원씩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억 리터인데 이게 10개월 후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이익이 얼마예요? 즉, 요 이익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억에다가 200억에다가 가면 여기는 2천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큼에 대한 것이 2천억이니까 2천억만큼 벌금 매겨라. 그 2천억은 이거 원래 누구 거냐? 소비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은 있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팔았으니까 200원씩 더 얹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남은 거니까 돈은 있을 거라는 거죠. 돈이 있는데, 돈이 있고, 실현은 됐고, 이거 억울하게 소비자한테 이만큼이 피했고, 소비자 걸 갖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담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걷어들여라.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내냐? 2천억 내라 이거야. 주유소가 몇 개 있어요? 그거는 한 기업에다 2천억 내라 그렇게 하면 뭐 주유소 망하라는 얘기고, 좋아요. 거기 몇백 개가 있겠죠. 이게 만약 1억 리터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1억 리터면 좋아요. 그 한 달 동안에 당신네들은 몇 리터 팝니까? 공급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가가치세 내려면.
그러면 뭐 공급량이 쭉 나오겠죠. 공급량별로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2천억을 쫙 나눠주는 거죠. 많이 팔았어? 그럼 많이 생겼겠네. 벌금 많이 내. 그래가지고 너는 10억, 너는 조금 팔았어요. 너는 5억, 너는 아주 많이 팔았네. 예, 당신은 40억. 그 돈이 없는데 없을 리가 없지. 다 팔았으면 돈 다 생겼을 텐데 바로 내세요. 안 되면 강제 집행합니다. 그래서 몇십억씩 그냥 몇 억은 기본이고 그냥 다 맞았어요. 아니 주유소 팔아가지고 그거 뭐 팔면 뭐 돈이 얼마나 된다고 말이야. 한 5억 10억씩 그냥 딱 깨먹어봐요. 혼났죠. 그런 사건이요. 이런 게 여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통신회사들도 가끔가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왜 저 보조금 왜 주고 난립니까? 그런 거 담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담합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딱 잡히면 그거 뭐 벌금이 나오죠. 벌금 나면 보통 얼마나 나와요? 몇백억 원씩 나와요. 왜 몇백억? 이 면적이 요 델타 P의 가격이 차액이고 수량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니까 이 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벌금은 이만큼 정도 매겨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거 원래 소비자 거 강제로 뺏어간 거니까 벌금을 매겨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 이만큼 매겨야 되는 거죠. 이게 2천억 원이다. 그럼 2천억 원 이상을 매겨야죠. 근데 실제로 사업 운영하는 거 보면 이걸 계산하지 못해서 2천억만큼 못 매기고요. 한 1,000억 이런 형태로 500억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매겨 놓는다고요. 그럼 이 법이 실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리면 2천억 이익이고 걸리면 500억 벌금 내가지고 1,500 이익이고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물건을 훔쳐요. 가서 한번 훔치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안 걸리면 너 다 갖고 걸리면 그 물건값의 반은 벌금으로 내면 끝나는 거. 그럼 최소한 50만 원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훔치면 50만 원이고 걸리면 50만 원이고 안 걸리면 100만 원이고 그럼 그런 거 계속 하겠냐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하죠. 학교 뭐하러 있어요? 그거 그냥 딱 해가지고 걸리면 반, 안 걸리면 뭐 그런 형태로. 이거 다음에 위반하겠어요? 안 위반하겠어요? 또 위반한다고 그렇게 놓으면요. 또 위반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국가 입장에서 뭐 요번에 이렇게 반 내고 또 걸려가지고 또 반 내고 또 걸려가지고 또 반 내고 해가지고 벌금이 좀 많이 쌓이도록 해가지고 좀 벌금 좀 많이 내. 그래가지고 세금 좀 들거도 좀 되게끔 뭐 그런 이유라 하면 뭐 그게 타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생각하겠어요, 국가가? 이 벌금 내는 것도 조세 수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벌금 많이 내면요. 벌금 많이 내면 애국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로 쓰거든요. 그 국가의 재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도덕질 같은 거는 부지런히 해야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어야죠. 그래야 애국자가 되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은 도덕질하고 안 걸리는 사람. 요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도덕질 하되, 걸려라. 걸린 대신에 벌금형을 맞아라. 이거 완전히 그냥, 이런, 이 독립군 수준의 그 애국자입니다. 완전히.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벌금 금액은 이 정도는 벌금을 매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매긴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본전이에요. 이게 만약 2천억 원이다. 2천억 원 정도 이렇게 매겨 놓으면 그러면 뭐 하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2천억 이익이고 그러면 하겠냐 안 하겠냐는 거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면적이 많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법 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에도 보면 법 경제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따져야 할 거죠.
법과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는 그런 과목이 없지만 다른 학교는 법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걸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만큼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매겼으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너무 보복성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뭐 위반한 게 뭐 죽일 일이라고 말이지. 뭐 사형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만약에 벌금을 때린다면 이거보다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매기고 뭐 어디까지 많아야 되느냐. 이게 사회적 피해를 입힌 게 이게 사회적 폐해 면적이 이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독점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이만큼 입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만큼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소비자 것을 환수를 하고 거기다가 이걸 부가적으로 이걸 2천억보다 더 많게 내는데 요 금액만큼보다는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사회적 정의로서 맞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면 내가 피해를 요만큼 입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피해를 입혀놓으면 그건 보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의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여기에 중간에 해당하는 만큼 요거보다 많고 요걸 플러스하는 것보다 여기에 얼마큼만 추가적으로 매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경고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좀 많이 그다음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일으켜가지고 벌금 좀 많이 내. 그러면 이거보다 좀 작게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독점이 되면 이런 독점의 문제점이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말 치명적이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법과 제도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규제하는 법의 테두리가 그런 기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법에 운영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것을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방향, 이런 형태로 두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여튼 독점은 나빠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독점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요. 수업은 오늘 끝내야겠네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은 다른 시장을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